시민들께서 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서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경제산업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세계 도시의 리더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6대 공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 플랜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35층 룰이 전격 폐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김 기자, 내용 살펴보기 전에 개념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왜 중요한지 그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왜 서울시의 그 2040 서울 플랜을 봐야 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서울 플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40년까지 20년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법으로 정한 계획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실제로 이대로 한다는 건데요.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핵심적인 지침이자 가이드라인이 되는 그야말로 최상위 계획입니다. 예. 이 8년 전에 그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공개됐던 2030 서울 플랜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중요성을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 2030 서울 플랜에서 서울 서남권하고 동부권 개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예. 지금 그 지역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2040 서울 플랜이 그리는 미래 서울의 방향을 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 부동산을 개발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 내 집 마련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20년간 서울 개발을 주도할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럼 이 2040 서울 플랜의 핵심 내용들 임동진 기자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2040 서울 플랜으로 변화될 서울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 도심과 여의도, 강남의 고도화입니다. 서울 도심은 보존 중심 정책에 따른 정비 사업 제한으로 성장이 정체돼 왔는데 이번엔 남북 방향의 4개 축과 동서 방향의 1개 축을 조성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광화문에서 시청 인근은 국가 중심축으로 조성하고요. 인사동에서 명동을 아우르는 곳은 역사문화 관광축, 세운지구는 남북 녹지축으로 조성합니다.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복합문화축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서를 가로지르는 이 글로벌 상업축은 단절된 상업지역을 통합 연계할 방침입니다. 그다음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의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 이 기능을 강화,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 신교통수단 등을 통한 지역 간 연결성 강화는 물론 이 노들섬은 글로벌 예술섬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강남입니다. 이 테헤란호를 중심축으로 이 업무 기능이 포화된 강남은 경부간선도로 입체와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연계를 통해서 잠실 또 서초로 중심 업무 기능을 이 좌우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김 기자, 지금 이제 살펴본 지역들이 도심 딱 중심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이 중심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이게 이 2040 서울 플랜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정리한 것처럼 2040 서울 플랜의 가장 큰 특징을 뽑으라면은 역시 도심 중심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도심을 보존하고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높이나 용적률 같은 획일적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다양성과 유연함을 가진 규제가 핵심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도심 정비의 핵심 축은 크게 3곳입니다. 서울의 가장 중요한 지역들이죠. 수도 서울의 중심인 강북 구도심 지역과 용산과 여의도를 아우르는 한강 중심의 코어, 네. 그리고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강남권 등 3개 핵심축의 모습이 앞으로 20년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서울의 알짜배기 지역들인 만큼 이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2040 서울 플랜의 첫 번째 특징이 이렇게 보존에서 개발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지 임동진 기자 연결합니다. 네, 두 번째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35층 높이 제한 폐지입니다. 시는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만들어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은 35층 이하,
한강수변연접부는 15층 아래로 층고를 제한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 규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건물을 성냥갑처럼 똑같은 높이로 높이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높고 낮음이 분명한 이 조화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일조관계와 바람길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이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결국 경직된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땅의 용도와 건물 높이를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이 세분화한 이 용도 지역제를 다양화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업무, 여가, 관광 등을 담아 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체계를 만들 방침입니다. 예, 이번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아마 가장 많이 회자되는 부분이 35층 룰 폐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김 기자, 안 그래도 그동안 규제가 좀 획일적이다 이런 비판이 좀 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건축물 규제 변화의 키워드는 이 다양성과 융통성입니다. 네.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요. 지금 이제 장면으로 나왔던 게 잠실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예. 이게 이제 마치 이제 두부를 칼로 자른 듯이 층수가 똑같은 수십 동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층수를 35층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사업성을 맞추다 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건물이 땅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지상 공간이 그리 넓지 않고요. 예. 이 35층 룰 폐지는 이 단순한 숫자 규제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의 편익과 지역의 특성, 주변 환경과 교통까지 감안해서 예. 다양한 건물 구성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생활상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 35층 룰 폐지가 되면 집값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예. 이게 기존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좀 슬림해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지 지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한 수익이 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본다면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집값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성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가 오늘 2040 서울 플랜이 발표된 직후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김원규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김원규 기자. 저는 용산구 동부이천동 한강 맨션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예, 김 기자, 용산구 한강 맨션 특별히 그곳에 나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강변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우선 이곳은 지난 1972년 준공된 아파트 단지로 총 660세대 그리고 최고 높이 5층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애초 단독 입찰한 GS건설이 조합의 35층 계획안과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68층 설계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강변 최고층 아파트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68층이 선호됐는데 이번 오시장 발표로 현실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또 주변 시세를 감안했을 때 건립이 된다면 매매가가 50억 원 이상을 호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층수 제한이 사라지면 사실 용산뿐만 아니라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분위기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일 오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압구정 2구역과 여의동 시범 아파트 그리고 잠실 반포구 일대를 좀 돌아봤는데요. 이들 지역 모두 오세훈 발표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가장 반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한강 르네상스 일환으로 한강변 50층 계획을 수립했지만 35층 룰로 무산되면서 사업이 10년 넘게 표류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오 시장 1기 시절 한강 르네상스 정책에 따라 35층이 넘는 성동구 트리마제가 건립된 적이 있는데요. 이후 약 10년 만에 35층을 뛰어넘는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여기가 이제 높이 올라가면 여러모로 여기 사는 사람이 집값도 오르고
개발도 되고 좋죠. 아무래도 강남권하고 가까운 데가 여긴데 여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이제 개발이 되면은 많이 이렇게 생활이 편리해지고 좋겠죠. 예, 김 기자, 아무래도 이번 발표로 주요 재건축 사업들, 특히나 이 한강변 재건축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네, 물론 이제 충수 규제 완화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호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현 정부가 만든 여러 규제가 그 걸림돌입니다. 다만 대통령 후보들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사업 추진에 더욱더 속도가 붙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획일화된 성냥갑 아파트로 불린 한강변 단지들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동부이천동 한강 맨션 아파트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2040 서울 플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임동진 기자 연결해서 살펴봅니다. 네, 마지막 특징은 보행 일상권과 수변 공간 재편입니다. 보행 일상권이란 서울 어디든지 도보 30분 범위 내에서 주거와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린 도시를 만들겠다는 큰 틀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거 밀집 지역의 경우 상업 기능을 넣은 복합적인 용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겁니다. 네, 이와 연계한 것이 바로 서울 전역의 수변 공간 개발인데요. 한강과 지천, 소하천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하천의 크기에 따라 각각 활성화 전략을 세웠는데요. 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소하천과 이 지류의 경우 그동안 벤치나 이 운동기구 등을 이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곳에 수변 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활동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양천, 이 중랑천 등 이 4대 지천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접근이 어렵고 녹지 등 단순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특화 거점을 명소로 만들고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은 한강입니다. 네, 한강의 경우 이 수변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고 업무, 상업,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여의도, 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 사업과 연계해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2040 서울 플랜 핵심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20년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가 되는 반면에 사실 김 기자 일부에서는 GTX도 뚫리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첨단 기술이 적용될 미래 도시에 굳이 이렇게까지 도심을 고밀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면서 잠을 자는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예. 미래 도심에서 일자리 바로 옆에서 생활하는 이 직주 근접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 한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역에서 100m 가까워질수록 시민이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비율이 4%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역이 많고 가까운 도심 지역을 더 고층 고밀 주거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이제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하는 대도시의 변신이겠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방 소멸이라는 화두를 놓고 본다면 이 흡입력이 강한 서울이 지방 인재를 빨아들이는 게 비수도권에서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력을 가진 전 세계 대도시를 볼 때 이 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은 곳은 없습니다. 2040 서울 플랜은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서울을 이제 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개발에 대해서 지금 우려할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양성과 융통성을 가진 규제다. 이게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실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핵심은 이제 공정성 확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규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그에 걸맞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 곳곳에서 특혜 논란만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예. 또 하지만 이제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공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공이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한 걱정이죠. 2030 서울 플랜에서 등장한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행 프로젝트의 경우에
이 실험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순식간에 이 400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1년에 1조 원을 퍼부으면서 지금 수도 서울의 새 아파트 씨가 마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2040 서울 플랜의 성공은 이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시민들과 충분히 교감하는 행정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내용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아볼까요? 예, 제목은 우리가 2040 서울 플랜을 봐야 하는 이유, 해시태그는 역시 서울 재건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40 서울 플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